안녕하세요. 나에게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린비 출판 이건우 지음 책 읽기의 달인 호모 부커스입니다. 이건우 작가의 소개를 잠깐 보겠습니다. 1963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자라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고향을 떠났다. 책만 죽어라 읽어보려고 경희대 국문과에 들어갔다. 4학년 때도 대학 도서관에서 책만 읽다가 졸업하고 갈 데가 없어 잠시 실업자 생활을 했다. 주로 책과 관련한 일을 하며 입에 풀칠하다가 서평 전문 잡지 출판 저널 편집장을 끝으로 직장 생활을 정리했다. 본디 직함은 남이 붙여주어야 하거늘 스스로 독서 평론가라 칭하며 글쓰고 방송하는 재미로 살고 있다. 단 한 번도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하지만 희망을 열어가는 대열에는 늘 끼어 있고 싶었다. 책을 읽어 홀로 우주와 삶의 비위를 알아낸 사람으로 남기보다는 그 삶을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러기에 책 벌레라면 누구나 독서 평론가가 될 수 있고 그 자리에 있으면 문화운동가가 될 수밖에 없다 확신하며 살아간다. 그동안 어느 게으름뱅이의 책 읽기, 책과 더불어 배우며 살아가다를 펴냈다. 흰 피를 내뿜으며 쓰러져 갔을 나무의 정령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라는 이건우 작가의 소개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책 읽기와 공자되기 챕터를 낭독해 봅니다. 옛날 한옛날에 태어날 적부터 머리가 짱구인지라 구라는 이름이 붙었던 공자라는 사람이 살았더랬다. 이 사람 따지고 보면 서양의 소크라테스와 비슷한 게 많다. 사마천이 사기에 공자에 관한 글을 쓰기 전까지 중국 사람들은 그 일을 신으로 떠받들질 않았나. 중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이 근대 이전까지는 그의 철학으로 나라를 경영했으니 그 사람이 대단하기는 대단한 사람임에 분명하다. 그 유명한 공자가 지금으로 치자면 재벌의 자식으로 태어나 서울의 강남에 살며 유명 학원에다 족집게 강사의 강의를 들어가며 누구나 들어가고파 하는 대학교의 철학과를 나왔냐 하면 그렇지 않다. 이 양반 출생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게 있다. 아버지는 숙량을로 오늘로 말하자면 읍장 정도를 지낸 무관이다. 전쟁에서 용맹을 떨친 후 개선해 공자의 어머니 안징제를 처로 맞이했다. 그런데 숙량홀에게는 전처가 있었고 다리가 불편한 아들도 있었다. 아마도 장애아를 아들로 둔 한을 풀기 위해 처자를 하나 더 둔 모양이다. 어쨌든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 처녀와 또 결혼을 하니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른 모양이다. 공자가 태어났을 때 야합하여 공자를 낳았다는 소문이 났을 정도이다. 공자의 불행은 이미 예고된 것인지도 모른다.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이 죽으면 집안은 풍비박산 나게 마련이다. 오죽하면 사마천이 기록하기를 공자는 가난하고 천하였다라고 했겠는가. 17살이 되던 해 어머니마저 돌아가셨다. 이때 공자는 무척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당시의 풍습으로는 부부를 합장해야 했는데 살아생전 어머니가 아버지의 무덤을 일러주지 않았던 것이다. 아무래도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궁하면 통한다고 공자가 꾀를 냈다.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받기 위해 시신이 든 관을 오보거리에 놓아두었다. 오늘로 치면 서울의 강남 사거리에 어머니의 관을 놓고 1인 시위를 벌인 꼴이다. 사람들이 공자에게 까닭을 물었고 그 사실이 소문이 나면서 아버지의 무덤을 알게 되어 합장했다. 어떤 책에 보면 공자는 이때 비로소 귀족 가문 출신임을 알았다고 한다.
아버지가 별 볼 일 없었는데 웬 귀족? 족보에 보면 10대 조에 불보화라는 이가 있었는데 본디 송나라 임금의 직위를 물려받을 수 있었으나 동생에게 왕위를 양보했다는 기록이 있다. 공자는 이때 비로소 열등감을 씻었다고 했으니 나는 이런 정황을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 공자가 훗날 유명한 사람이 되니까 후대의 역사가들이 부랴부랴 가짜 족보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 우리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 혼란기의 족보를 슬쩍 바꿔치기에 자기의 조상이 왕족이었다고 뻥을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 난 지 얼마 안 되어 공자가 개망신을 톡톡히 당한 적이 있었다. 개선시에서 명사들을 초청해 근사한 파티를 연 모양인데 공자도 신분이 확인된 만큼 이 자리에 참석했다. 그런데 양호라는 이가 공자를 보자 대뜸 욕을 해대며 아니 우리 연회에 초대한 분은 모두 명문가 출신인데 어찌 이런 거지 같은 자가 왔는고? 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 불쌍한 공자. 가난하여 입성이 변변치 않아 이런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애비 모르는 짱구라고 어릴 적부터 놀림받아 온 터라 이런 몹쓸 대접을 받을 수도 있었으리라. 공자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은 이로써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 터 이제 공자의 인간 승리를 알아볼 차례다. 논어에는 공자의 자서전이 잘 정리된 대목이 있다. 이제는 일종의 고사성어가 되어 외워야 하는 그것. 그러니까 15은 지학, 30은 일입, 40은 부록, 50은 지천명, 60은 이순, 70은 불유구라는 것이 바로 공자가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했던 말들이다. 여기서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학이다. 그러니까 공자는 15살 때부터 공부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던 것 같다. 자신의 사회 신분에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가상한 생각을 품었던 것이리라. 가난하기 짝이 없는 공자가 어떻게 공부했을까 궁금해지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그야말로 주경야독했을 터이니 말이다. 요즘 말로 하면 공자는 낮에는 온갖 허접스러운 일을 도맡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졸음을 물리치며 공부했으리라. 이 대목에 이르면 춘추시대의 노나라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 공자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나라가 은을 정복한 다음 주의 무왕은 친동생인 주공을 노나라의 제후로 임명했다. 주공은 뛰어난 정치가이자 군사 전략가이면서 문화와 역사도 잘 아는 인물이었다. 친형 입장에서는 능력 있는 동생을 멀리 보내기보다는 가까이 두고 나란 일을 맡기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노나라의 경영권은 주공의 아들인 백금에게 넘겨주고 주공은 서울에서 통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주왕조의 전장제도와 예약제도는 대부분 주공이 만들었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나라는 다른 제후국과 달리 수많은 혜택을 입었다. 백금은 주나라 천자만 쓸 수 있는 예약, 기물, 전적 등을 가져왔고 노나라만 유일하게 천자의 예약으로 천지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한마디로 주나라의 선진 문화가 노나라에 고스란히 전해졌던 것이다. 공자는 바로 노나라 사람이었다.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공자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는 큰 고민거리가 아니었을 듯 싶다. 주나라에서 펴낸 책들이 널리 퍼져 있고 주례를 시행하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으니 춘추시대의 혼란기에 공자는 행운아였던 셈이다. 가난한 공자는 책을 살 돈이 없었으리라. 그러니 이웃에 사는 사람에게 책을 빌려보았을 것이다. 책만 본다고 어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거리에 나가 현명한 사람을 찾아 물어보았으리라.
논어에 나오는 그 유명한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가운데 반드시 스승이 있게 마련이라는 말은 이런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터다. 현장 답사는 얼마나 열심히였겠는가. 책에 나온 사실과 현실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도 알아보았으리라. 공자 가라사대 나는 날 때부터 다 알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다만 옛사람들이 남긴 업적을 사모하여 끊임없이 배우고 추구했을 따름이다. 제 아무리 고전이라 해도 그 글을 쓴 사람의 개인적 삶이 묻어있기 마련이다. 코피 터지면서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하던 공자의 생활은 어땠을까? 세상에 이름을 떨치기 전이었으므로 열악한 환경에 놓였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논어에 기록되길 어려서 가난하여 많은 기회를 익혔다고 하지 않았던가. 공자는 오늘로 치면 택시기사나 공장기술자로 일하면서 돈을 벌어 공부했던 모양이다. 아들을 낳은 해에 관직을 얻었는데 승전되어 한 일이 고작 가축 기르는 일이었다. 공자가 맡은 목장은 제사 때 희생 제물로 바치는 소나 양을 기르는 곳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나라에서 월급 받는 목장지기를 했을 터. 하나 생각을 바꾸어 보면 천하의 공자가 20살 무렵에는 소똥 치우고 양털 깎으며 목구멍에 풀칠했다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공자의 공부는 계속되었다. 10가구의 작은 마을에도 반드시 나만큼 충직하고 신실한 사람이야 있었겠지만 나처럼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공자 스스로 말할 정도이다. 그런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나지 않았던 공자에게 기쁜 일이 일어났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더니 세상이 공자를 알아주기 시작한 것이다. 나이 30에 공자는 삶의 일대 전환점을 맞이했으니 스스로 섰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때부터 제자를 받아들였다. 나중에는 제자가 3,000명에 이르렀다는 기록도 있는 걸 보아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강남의 유명한 학원 원장으로 이름을 떨쳤다고 보면 될성싶다. 더불어 관운도 따랐다. 공자가 승승장구하며 출세가도를 달릴 적에 올랐던 직위를 오늘에 맞게 옮기면 재정담당관, 국가공인회계사, 건설부 장관, 법무부 장관, 서울의 중구청장, 외교관 등속이 된다.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은 이럴 때 하라고 조상님들이 준비해준 속담이다. 공자의 세속적인 성공은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가진 거라고는 불알 두 쪽밖에 없었던 공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인 데는 책 읽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공자가 공부했다는 것이 따지고 보면 책을 읽고 주변 사람들과 토론한 것이 아니었던가. 기실 공부란 읽고 말하고 쓰는 과정을 일컫는다. 주나라에서 펴낸 책들이 노나라에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았다면 또는 공자가 다른 제후국에서 태어났다면 공자라는 이름이 역사에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책을 읽는 이유는 자신의 사회 신분을 향상하기 위해서이다. 공자처럼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더니라면 그 상황을 타개하고 자신의 삶을 더 나은 조건으로 개선하기 위해 책을 읽어야 한다. 애초 남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고 태어났더라도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지키거나 더 확장하기 위해서이다. 하물며 전쟁으로 극도의 혼란을 겪던 공자의 시대에도 책 읽기가 신분 상승의 결정적 요인이었다면 지식 기반 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오늘에야 그 중요성을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터다. 자본이 지식을 사서 더 큰 이익을 내던 시대는 지났다. 지금은 오히려 지식이 자본을 구해 더 큰 이익을 남기는 시대이다. 나는 그것을 최근 부흥기를 맞이한 영화 산업에서 발견한다.
듣건대 영화 제작사에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영화를 찍을 수도 있다고 한다. 대중들이 원하는 문화 욕구를 정확히 읽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내용의 영화를 찍을 것인지만 정하면 된다. 이를 기반으로 대강의 얼개를 짜 투자자들을 설득해 자금을 마련하고 이 자금으로 시나리오 작가, 감독, 배우를 섭외하면 된다. 영화가 망하면 투자자를 피해 숨어 살아야겠지만 대박이 터지면 영화 제작사는 큰 돈을 거머쥐게 된다.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영화 제작사에 돌아가는 지분이 큰 경우가 많다고 한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정확한 기획력으로 떼돈을 버니 정말 손에 아무것도 안 묻히고 코 푸는 격이라 할 만하다. 책 읽기와 사회적 성공의 상관관계는 오랫동안 등한시되었다. 책 읽기가 인격 도야의 지름길이라 믿는 오랜 교양주의의 영향 탓이다. 그러나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바뀐 이상 이 점은 오히려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하물며 공자도 그러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책 읽기가 오로지 사회적 성공이라는 실용적인 목적에만 있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는 않다. 이 역시 공자의 삶에서 발견된다. 앞의 자서전에서 공자는 나이 70대니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해도 불유구라 했다. 불유구라. 무엇인가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 무엇이 바로 구인데 이 구가 뜻하는 바는 정제서의 이야기 동양신화에 잘 나오니 다음과 같다. 인류의 시조, 복희, 여와 남매가 결합하고 있는 그림은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서 심오한 우주 원리를 표현하기도 한다. 복희는 직선을 그릴 수 있는 곱자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남성 원리인 양의 기운을 나타내며 여와는 원을 그릴 수 있는 콤퍼스, 곧 그림새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 원리인 음의 기운을 나타낸다. 이 글에 나온 곱자가 구이고 그림새는 규를 가리킨다. 불유구를 조금 과장해 풀이하자면 공자는 나이 70에 이르러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우주의 원리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조금 경박하게 표현하면 눈 감고 야구방망이를 휘둘러도 늘 홈런을 쳤다는 것이며 눈 가리고 화살을 쏘았는데도 늘 관역에 명중했다는 것이 된다. 그러니 공자가 나이 70에 이르러 한마디로 도가 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오랫동안 책 읽는 목적으로 이야기되어 온 바다. 우리에게는 동물적 또는 악마적 또는 성악설적 요소가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검은 구름이 우리의 맑은 마음을 가린다. 그것들이 타고난 것이냐 아니면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냐 하는 철학 논쟁은 여기서 거론하지 말자. 중요한 것은 공자가 책을 읽으면서 우리 정신 깊은 곳에 숨어있던 악의 요소를 마침내 깨끗이 씻어냈다는 사실이다. 책은 본디 거울이지 않던가. 추한 나를 비추어주고 그것을 이겨내도록 자극한다. 반성하게 하고 참회하게 하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해준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참된 인간이 되는 경지까지 끌고 간다. 새 속에서 성인 되기. 시대가 아무리 변하였더라도 그래서 서로 우선순위는 바뀌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다. 공자는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다. 아, 놀라워라. 책 읽기의 힘은 변신에 있다. 그 변신은 첫째 사회 신분의 상승이다.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책 읽기는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이르게 해준다. 두 번째는 존재론적 변신이다. 우리의 몸에 흐르는 더러운 피를 정화하고 성인의 자리에 마침내 올라서게 한다. 그러니 참으로 공자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지 않았던가. 누구나 꿈꾸는 바 개인적으로 성공하면서 사회적으로 덕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현실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책 읽기는 공자되기다 라고.